본격적인 공시메이트 진행에 앞서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방법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변형인의 기업공시연구소라고 검색하신 후에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공시 관련해서 각종 질문 남겨주시면 제 옆에 계신 변형인 대표님께서 친절하고 빠르게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기업은 한국항공우주입니다. 한국항공우주는 1999년 설립돼서 2011년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항공기, 우주선, 위성체, 발사체 및 동부품의 설계, 제조 및 판매와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군수사업 대부분은 내수로 구성되며 수요자인 한국정부와의 계약을 통해서 군용기의 연구 개발, 생산, 성능 개량, 후속 지원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K21 기본 훈련기, T50 고등 훈련기, 수리온 기동 헬기 및 무인기 등이 있으며 한국형 전투기와 소형 무장 헬기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내 최초로 민간 기업이 주관하는 차세대 중형위성, 국방위성의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한국형 발사체 총조립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2조 5,622억 원, 영업이익은 577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은 53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9.3%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58.6%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은 26.7% 감소했습니다. 회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매출액의 감소와 판관비의 증가로 손익이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가 있었나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공시가 있었는데 공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입니다. 이 일종의 이 회사에 관련된 주요 보도자료,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게 공시 규정상에 중대한 좀 이슈가 있느냐 이에 대한 회사의 해명입니다. 그런데 회사는 확정 답변, 미확정, 사실무근 또는 중요 정보 없음인데 회사는 미확정으로 답변을 했네요.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럽 진격하는 K방산, 폴란드의 10조 수출입니다. 이 풍문 또는 보도의 매체는 한국경제발 보도고요. 이 보도 일자는 7월 20날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본 공시는 2022년 7월 20일 한국경제에서 보도한 유럽 진격하는 K방산 폴란드의 10조 수출 기사에 대한 해명 공시입니다. 당사는 폴란드 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이 없습니다. 향후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된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아주 짧게 이 공시를 좀 했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지금 10조 수출에 대해서 아니다, 맞다, 틀리다 이 여부가 지금 굉장히 좀 애매하죠. 네네. 일단 미확정이라는 것은 폴란드 정부와 수출 규모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실인데 주요 계약은 아직 체결하기 이전이고 계약의 규모도 언급된 바가 없는 말 그대로 협의 중에 있는 단계다. 그런데 이게 언론을 통해서 너무 구체적으로 이 금액들이 조금 기재가 됐다는 거죠. 지금 10조가 아니라 뭐 19조라는 얘기도 있고 뭐 20조라는 얘기도 있고 이게 뭐 너무 의견이 좀 분분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좀 맞는 것인가라는 관건이 있었는데 저는 사실상 이 폴란드의 이 방위산업 관련 뭐 방산 무기죠. 이 한국 항공우주가 보유하고 있는 이 방산 무기 등의 어떤 판매 관련 이슈가 협의 중에 있는 상태는 맞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좀 보유하고 있는 고등훈련기죠. 지금 KT1 그리고 T50, FA50이라는 이 비행기 명인데 지금 이 구체적인 어떤 보도 사실에 대해서 뭐 FA50에 대해서도 지금 3조 4천억 원 규모의 뭐 계약 체결이 임박했다.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은 이게 뭐 추정해서 쓴 것 같지는 않고 논의되어 있는 부분들은 사실이겠지만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일단 한국항공우주 이 폴란드 10조 수출 보도에 대해서 미확정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언론에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 한국항공우주가 폴란드 수출 관리팀을 꾸려서 공을 들이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 폴란드 수출이 잘 성사가 된다면 다른 방산업체의 수출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죠. 지금 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이후에 사실 이 방위사업 전략이
상당히 좀 많이 좀 논의가 좀 됐었어요. 네네. 최근에 뭐 인도네시아에 뭐 이 고등훈련기를 좀 수출한 이력도 좀 있었고요. 최근에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면서 이 동유럽권에서 이 군비를 좀 증강시키려고 하는 의도가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의 접종이 바로 폴란드거든요. 폴란드의 입지가 사실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를 이제 접경을 좀 두고 있는데 벨라루스는 사실상 이 친러시아 성향의 국가입니다. 네네. 사회주의를 아직까지 좀 이 체계 지지를 하고 있는 국가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현재 이 러시아와의 전쟁 상태에 있는 국면에 처해 있는데 만약에 이 전후 이 판세 지역의 어떤 판세를 고려했을 때는 폴란드 입장에서 굉장히 껄끄러운 지정학적 리스크를 좀 보유하게 된 셈이죠. 단순해서 뭐 평화협정 안에서 아무 일이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혹시라도 영토에 관련된 분쟁 부분이나 뭐 소규모 충돌 등을 좀 예상해 본다면 폴란드 입장에서는 사실상 지금 뭐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어떤 상황은 아니다라는 관점에서 일단 한국의 어떤 방산 무기들이 폴란드의 어떤 긍정적인 어떤 검토 대상으로 작용되지 않았겠는가 좀 판단을 해보고요. 최근에 이 폴란드 국방장관이 지난 5월 30일에 우리나라에 좀 방문을 하면서 한국 항공우주도 방문했었고요. 기타 뭐 K9 자주포 그리고 K1 전차, 미사일, 뭐 항공기 여러 무기들을 시찰하고 간 이력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후에 사실상 이 폴란드에서 국내 방산 무기에 상당한 좀 관심을 좀 표명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한국 항공우주 이외에 다른 방산 업체의 경우에도 상당히 좀 수혜가 좀 예상되지 않을까. 같은 논의가 현재도 진행되고 있지 않을까 저는 판단을 해봅니다.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 방산 업체 수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19일에는 한국형 전투기인 KF-21 보라매가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와 국방과학연구소가 첫 전투기의 개발을 주도했고 여러 방산 업체들이 함께한 결과인데요. 앞으로 이 방산업계에 대한 기대감 역시 좀 높아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제가 최근에 무슨 유튜브에서도 좀 잠깐 좀 봤었는데 네네.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이 전투기를 개발한다. 한국형 전투기라는 건 아직 만들어진 게 없죠. 정식 양산된 건 없는데 고등훈련기라고 해서 이 훈련기는 있어요. 그런데 이 훈련기는 기본 무기는 좀 탑재가 또 가능한 그런 수준입니다. 뭐 현대의 뭐 최신 무기를 장착해서 대공 유도 무기나 이런 것들을 뭐 장착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고등훈련기 안에서는 기본적인 무기가 좀 탑재가 될 수 있고 빠른 기동력을 좀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이게 사실상 이 영공 커버 능력이 좀 작은 그런 뭐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무기가 맞다. 그런데 저는 이 기술력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FA-50이라고 불리우죠. 지금 현재 KF-21이라고 불리우는 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의 지금 시험, 이 개발이 좀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 시험 비행이 모두 성공적으로 좀 끝났다. 정식 양산의 어떤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는데 저는 머지않아서 우리나라 독자적인 기술로 전투기 좀 만들 수 있는 날이 저는 곧 온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지금 네네. 저는 80% 이상 왔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는데 이게 왜 상징적인 좀 의미가 크냐면 전투기 개발이라는 것은 사실상 우리나라도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죠. 전투기를 응용하면 우리가 수송기 안에서는 우리가 향후에는 우리가 뭐 여객기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갖게 되면 더 좋겠지만 현재 저는 그래도 이 국산화할 수 있는 전투기의 시험 이 비행 이후에 개발 이후 양산을 적극적으로 좀 해낼 수 있는 어떤 모멘텀이라면 장기적 성장 관점에서 좀 전 눈여겨볼 만한 점이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네, 이렇게 국내 방산업계의 긍정적인 전망까지 함께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실적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올해 1분기 매출은 소폭 증가했으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이 2분기 및 올해의 실적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네, 회사 주요 제품 서비스 내용 제가 항상 강조드렸던 부분. 최근 정기보고서 안에서 항상 세 가지만 보시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 이번에 사업의 내용 중에서는 주요 제품 서비스 부분 그리고 여기죠. 매출 수주 상황. 이거 꼭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재무제표. 이렇게 연결이냐 개별이냐 재무제표. 정기보고서 내용이 너무 길다 보니까 어떤 걸 봐야 될지 모르고 너무 많이 봐도 이게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네. 간단하게 보신다면 주요 제품 서비스 매출 수주 현황 그다음에 재무 상태에서 영업이익이 나는지 단기순이익이 나는지 매출액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이 부분만
한 번만 잘 살펴봐도 회사를 잘 골라낼 수 있는 어떤 눈을 키울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 보는데 일단 뭐 주요 제품 서비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1분기 사업에 대한 비중과 금액대입니다. 지금 고정이익 부분 그리고 회전이익 부분, 기체 부분, 기타로 좀 구분되고 있는데 제품 설명이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한국의 공군 고등훈련기 T-50 기반의 경공격기 양산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T-50 KF-21 계열의 이 전투기죠. 전투기 관련된 매출 포지션. 전체적으로 30.67포인트, 1,955억 원의 이 매출 포지션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노후회계 대체를 위해서 기동 헬기, 지금 뭐 수리온이라고 불리우는 국산 헬기입니다. 헬기 관련된 사업 부분은 회전익 부분이라고 하는데 29.2%의 매출 포지션, 1,864억 원. 이 두 가지 비중이 가장 큽니다. 전투기와 헬기 관련 사업의 비중이 전체 59. 거의 60%에 육박하는 매출 포지션을 좀 기록하고 있다. 기체 부분은 26.9포인트 그리고 기타 부분이 13.1포인트로 좀 구분되고 있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매출 포지션 비율을 본다면 전투기와 헬기를 많이 팔면 팔수록 이익이 증가하고 실적이 늘어난다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한국 항공우주의 수요처는 국내 내수, 우리나라 국방력을 증강시키기 위한 내수용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알파 해외 시장에 무기를 수출할 수 있다면 전략적인 어떤 이 방산 계약 규모가 늘어난다면 중장기관점에서는 내수를 기반으로 한 해외 실적의 선방 효과로 외형이 확장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점이죠. 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전년 동기 대비 소폭 증가한 6,406억 원의 1분기 실적을 기록했어요. 영업이익은 392억을 기록했고요. 당기 순이익은 367억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큰 폭의 증가세가 있었고요. 분기 순이익의 경우에도 거의 뭐 3배 이상의 비약적인 성장을 좀 이끌어냈다. 그런데 매출액은 소폭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의 폭을 크게 가져올 수 있었던 어떤 요인 중에 하나는 초도에 들어가는 개발 양산 비용에 관련된 선제적인 비용들이 먼저 원가 반영이 되고 판매 이후, 납품 이후에 잔금을 받는 구조로 아마 사업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익의 인식 관점에서는 초도 비용들이 먼저 반영된 시점 이후에 양산 납품 이후에 오히려 수익성을 회복한다는 회사의 어떤 이 사업의 특수점을 좀 우리가 고민해 봤을 때 지난해 2연됐던 어떤 실적의 상승 기조가 1분기에 반영 효과가 좀 더 컸을 것이다. 이런 기조 효과가 있다면 2분기에도 안정적인 수익 기반으로 성장을 좀 이끌어 나가지 않을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한국 항공우주 내수를 넘어서 수출까지 가게 된다면 외형 확장의 가능성이 크다라고 긍정적인 전망 함께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럼 끝으로 대응과 투자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한국 항공우주에 대해서는 지금 뭐 10조 원 규모의 폴란드 방산 무기를 수출하는 계약에 대해서 현재 협의 중에 있다. 그런데 지금 차트를 보면 이런 실적 상승 기대감은 모두 주가로 반영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이게 7월 기점이라고 본다면 자 여기죠. 7월을 기점으로 좀 본다면 사실상 이 기점 이전까지 급등했었던 이유 누리호 발사 기대감은 사실상 큰 폭의 저는 이 재료 반영은 안 됐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이 누리호 발사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는 그렇게 크게 올랐다라기보다는 누리호 발사 성공 이후에 주가의 변동폭이 오히려 더 컸다는 관점에서는 기대감이 먼저 수반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6월 기점을 해서 오히려 이 누리호 발사 기대감 이후에 주가 조정받았었는데 다시금 상승할 수 있었던 이런 기대감은 저는 사실상 이 폴란드 무기 수출에 관련된 내용들이 시장에 상당히 많이 오픈되어 있었고 이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유럽 순방 동안에도 사실상 이런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좀 부각이 됐었던 이유가 있었거든요. 과거에 뭐 중동 순방 이후에도 사실상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는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관점에서 이번에도 사실상 이 폴란드와의 어떤 방위산업 협력 부분에 대한 분명히 어떤 구체화된 내용은 있었을 것이다라는 관점들이 반영 효과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런 사항들이 공개가 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은 흐름이 있었습니다. 확대를 좀 해서 보면 추세적으로는 지금 관련된 이 매출 성장 기대감은 모두 선반영된 것처럼 저는 판단이 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관점에서 추세가 좀 무너진 것은 아니다. 성장세에 대해서는 중장기 관점에서도 유효한데 자, 요 구간입니다. 일단 보유자 관점에서 47,000원, 47,000원이 이탈되지 않는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는데 만약에 47,000원이 이탈된다면 저는 사실 매수하기 좋은 구간 요 구간을 봅니다. 자, 이렇게 봤는데 주가가 추가적인 어떤 재료 소멸 관점의 어떤 내용으로 하락해 준다면 42,000원에서 45,000원, 42,000원에서 45,000원 구간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 드리고 굉장히 이 방산주의 어떤 이 장단점이 좀 있어요. 방산주가 단기에 어떤 뭐 기대감을 수반해서 어떤 이 수급 요인에 좀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이 원동력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반영된 효과보다는 사실상 뭐 이 방산 수주라든가 어떤 기대감을 좀 수반하는 민간 위성의 개발이라든가 개발의 착수 이후에 이 민간 위성의 이 발사 기대감 등 이런 요소로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국항공우주 보유자 관점에서는 47,000원에서 47,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42,000원에서 45,0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아직 추세가 무너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기대된다라고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기업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기업은 코오롱 글로벌입니다. 코오롱 글로벌은 1960년에 설립돼서 1978년 유가 증권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주요 사업은 건설 사업, 무역 사업, 유통 사업, 휴게소 운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요. 건설 사업 부문은 주택 및 건축 분야와 토목 분야, SOC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무역 부문은 철강, 에너지, 비료, 화학 등 산업용 원부자재 등을 취급하는 종합 상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유통사업 부문은 BMW, 미니, 롤스로이스 등 수입 자동차의 판매 등을 진행하며 종속회사를 통해서 다양한 수입 자동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휴게소 운영 사업은 덕평, 평창 등 휴게소의 운영과 패션몰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실적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2021년도 연결기준 매출액은 4조 7,495억 원, 영업이익 2,415억 원, 당기순이익은 1,369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20.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7% 증가했으며 당기순이익은 70.2%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전사사업 호조에 따른 매출 및 이익이 성장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기업 정보 알아봤고요. 대표님, 어떤 공시 확인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회사 공시의 건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요사항 보고서 회사 분할 결정, 그리고 주요사항 보고서 유상증자의 결정, 주총 소집 결의가 2건이고요. 기업 설명 예제,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의 정정 공시까지 바로 어제가 무슨 공시하는 날이었나 봅니다. 네. 지금 내용을 뭐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사항 보고서 회사 분할 결정입니다.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의 분할 결정입니다. 회사의 분할은 회사를 둘로 쪼갠다. 회사를 분사시킨다. 자, 이걸 결정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코오롱 글로벌 주식회사는 상법 규정에 따라서 단순 인적, 자, 분할 방식이 나와 있습니다. 물적 분할과 인적 분할이 있는데 인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해서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한다. 내용은 뭐냐면 회사는 인적 분할 방식으로 분할을 해서 지금 코오롱 글로벌은 상장 회사로 남고 자칭 지금 아직 뭐 신설법인 명이 확정된 건 아니지만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으로 분사해서 이 그룹은 비상장 회사로 남겠다라고 지금 이 기재가 좀 돼 있죠. 일단 이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분할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물적 분할 방식과 인적 분할 방식 두 가지가 있어요. 물적 분할은 사실상 이 분할 신설, 회사를 분사시켜서 이 분사되는 회사의 지분 100%를 코오롱 글로벌이 다 가져갑니다. 이게 물적 분할. 최근의 사례는 LG화학이 있었죠. 네네. LG화학이 배터리 사업 부분을 떼어내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만들었고요. 이 지분 100%를 모두 LG화학이 다 가져갔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LG화학의 기존 주주가 나는 배터리 사업에 투자를 했고 배터리 사업에 전망을 보고 투자했는데 회사가 지분을 다 가져가냐. 우리 주주 가치가 훼손됐다라고 그렇죠.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최근의 경우에는 이 분할 시사를 통해서 오히려 주가가 좀 급락한 최근에 종목 케이스가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좀 안 나는데 지금 이 물적 분할이 사실상 이 주주 가치를 좀 훼손한다라는 어떤 관점에서 주주들이 굉장히 좀 불만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물적 분할에 대한 가이드가 현재 지금 이 만들어지고 있고 물적 분할을 결정했을 때의 어떤 페널티와 적용 요소에 대해서 이런 규정들이 좀 신설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공청회가 현재 좀 진행되고 있는데 일단 코오롱 글로벌은 인적 분할을 결정했습니다. 인적 분할은 분할 이후에 분할 신설 회사도 내가 주식을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주주의 입장에서는 불리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하단의 내용 보겠습니다. 분할회사는 코오롱 글로벌 주식회사입니다. 분할회사의 사업 부분은요. 건설, 상사, 스포츠센터의 운영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분할 신설 회사의 사업 부분은요. 수입 자동차의 판매 그리고 정비 및 수입 오디오의 판매를 영위하는 회사입니다. 즉 코오롱 글로벌 사업 부분 안에서 유통사업 부분을 분사해서 신설하겠다는 뜻이죠. 그 유통회사가 바로 수입차의 수입 판매 대행과 수입 오디오의 판매를 영위하는 이 코오롱 모빌리티 유통사업 부분입니다. 하단의 내용 좀 보도록 하면 분할회사의 상호는 별도의 이사회 승인 절차를 걸쳐서 분할계획서가 승인되고 난 이후에 주총에서 그리고 분할 신설회사의 창립 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하단의 내용은 분할 기일은 2023년 1월 1일로 하겠다.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 분할의 목적에 대해서는 뭐 회사의 독립적인 경영 그리고 객관적인 성과 평가를 가능하게 한 책임 경영 시 물론 뭐 회사의 관점에서는 분할 독립해서 오히려 하나의 회사의 어떤 전문성을 부여해서 잘 키우겠다라는 목적이 뭐 가장 크겠죠. 분할 중요 영향 효과는 뭐 원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할 비율을 보겠습니다. 분할 비율은 분할 회사가 0.75포인트 그리고 분할 신설 회사가 0.24포인트인데 지금 3월 30일 1분기 실적 기준의 인적 분할 대상 법인의 순자산가액 장부 그리고 자기주식 장부가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했다. 산정 공식에 따라서 산정한 겁니다. 보면 분할 비율의 산정 근거는요. 분할한 신설법인의 순자산 장부가액과 분할 전의 순자산 장부가액 더하기 자기주식을 반영해서 이 비율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당 교부할 분할 신설 회사의 주식수는 한 주의 금액 비율로 산정한다. 이건 공식이기 때문에 이건 왜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깊게 파고들면 우리가 어렵죠. 즉 쉽게 말해서 한 주당 0.24구주를 주는 거죠. 즉 이걸 표현하면 뭐 한 주당 5주가 한 주가 되는 거죠. 코오롱 글로벌에 5주를 보유한다면 뭐 리즈너블하게 지금 뭐 한 주를 주는 거예요. 지금 24% 비율이니까 뭐 25%에 채 못 미치지만 4주 이상은 좀 들어가는데 뭐 한 5주. 단순하게 계산했을 때 5주를 내가 보유하고 있다면 한 주에 이 코오롱 모빌리티 주식을 받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단의 분할로 이전한 사업의 재산 내용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내용들이고 자 이건 뭐 기재 내용이 너무 복잡해서 생략을 좀 하도록 하고요.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 상장 예정일 분할 상장은 2023년도 1월 31일이다. 분할 등기 예정일은 2023년 1월 2일이고요. 그렇다면 분할 기준일 신주 배정 기준일이 12월 31일까지 주식을 보유한 자, 즉 12월 31일에 이 영업일 전까지 주식을 보유한 자는 코오롱 글로벌, 코오롱 모빌리티의 이 분할 신설 회사의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라고 좀 판단된 상태입니다. 이 감자에 관련된 사항이네요. 지금 감자 기준일 따르고 지금 하단 내용이 좀 더 보도록 할까요? 좀 너무 복잡하네요. 이게 분할 계획서 공시 내용이 너무 많아서 사실상 뭐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내용을 쭉 보면 이 감자 기준일, 감자 신주 배정 기준일 12월 30일인데 맞네요. 지금 신주 배정 기준일이 지금 12월 30일에 이 영업일 전까지 보유를 한다면 자 영업일 기준에 이 영업일 전에 보유를 해야만 신주 분할 신설 회사의 신주를 받을 수 있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이렇게 물적 분할과 또 인적 분할의 개념까지 정리를 해주셨는데 대표님 이 코오롱 글로벌이 건설 상사 부문의 이제 코오롱 글로벌 주식회사와 자동차 부문의 신설회사인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주식회사로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각자의 법인 체제로 나뉘어도 이 지금같이 안정적인 실적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지금 사실상 이 코오롱 글로벌의 입장에서는 코오롱 모빌리티의 이 분사 이후에 당연히 외형적인 가치가 줄죠. 매출액 관점에서는 지금 매출 포지션의 감소 효과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분기 보고서 빠르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좀 오늘 많지가 않기 때문에 네네. 지금 실적 내용을 잠깐 좀 보면 지금 회사의 현재 매출 포지션 관점에서 지금 이 부분이죠. 수입 자동차 판매 부분이 전체 합계 매출액 기준에선 2조 원대를 기록하고 있죠. 전체 이 회사 연간 매출액이 4조 7,495억 원인데 2조 원대의 매출이 빠지게 되면 연간 매출액은 절반 수준으로 좀 뚝 떨어지게 되는 셈이죠. 코오롱 글로벌 입장에서는 이 외형이 축소될 수밖에 없지만 지금 그래도 코오롱 글로벌이 코오롱 모빌리티의 지배구조 관련 관점에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관점에서 종속회사로서의 어떤 역량을 우리가 판단해 본다면 지금 75%의 지배구조를 좀 가질 것이다라고 좀 보여져요. 왜냐하면 지금 주주의 사항을 보면 현재 지금 이 최대 주주 측 지분이 지금 75%, 75%대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면 모빌리티의 75%대 지분 양수 효과가 좀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판단해 보면 코오롱 모빌리티는 종속회사로서 연결 대상 법인으로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만 개별 회사 관점에서는 2조 원대 매출이 좀 감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체 연결 실체 법인상에서는 크게 실적의 감소 요인은 없다라는 점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각자의 법인체로 나뉘더라도 전체 연결 실적 부분에서는 크게 손해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유상증자 공시도 한번 짚어볼게요. 회사는 기타 자금 조달 목적으로 주주 배정 증자 방식을 통해서 우선주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이 청약의 흥행 여부는 혹시 어떻게 보실까요? 네, 지금 공시 내용 좀 보도록 하죠. 같은 날 공시였는데 회사 유상증자 결정을 했습니다. 회사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주식을 발행하겠다는 뜻인데 이게 신주 발행이 보통주가 아니라 기타 주식, 즉 우선주를 발행한다는 것이죠. 75만 3,600주를 발행해서 전체 200억 원의 주주 배정 증자를 하겠다라는 뜻인데 하단의 내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확정 발행가는 26,650원이고요. 지금 신주 배정 기준일은 2022년 10월 7일입니다. 10월 7일 이 영업일 전까지 주주 보유를 해야만 청약에 자격이 좀 되는 셈이죠. 구주주 청약 이후에 미청약된 실권주는 발행하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미발행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공모를 통해서 자금을 유치하거나 또는 총위 인수 관점에서 기관이 그 물량을 전액 인수해가는 그런 흐름들이 있는데 지금 회사는 구주주 청약 물량은 미청약 물량에 대해서는 발행하지 않고 실권주는 발행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하단의 내용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행가액 산정 근거 부분 관련된 내용 좀 있고요. 지금 우리사주 청약 일정 그리고 구주주 청약 일정에 대해서 12월 1일과 12월 2일 양일간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는 공시인데 회사는 확보된 자금으로 기타 자금 200억 원을 좀 배정했어요. 하단의 내용을 좀 더 볼게요. 기타 자금에 관련된 자금 사용 목적을 좀 상세하게 좀 기재를 할 텐데 지금 내용 부분에서는 이 증권신고서에서 기재 내용을 좀 작성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우선은 하단 중단 안에서의 어떤 내용들 크게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은 좀 없습니다. 자, 여기 보면 코오롱 글로벌 이사회에서 분할 신설 회사의 우선주 신규 상장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우선주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자, 이거는 특수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이 분할 신설 회사의 우선주 요건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코오롱 모빌리티의 우선주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우선주의 발행이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어서 이 회사 다른 공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기업 분할 결정에 대한 시장 이해 제고 목적으로 컨퍼런스 콜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공시에 나온 내용보다 더 세세한 설명과 또 질의응답들이 오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대표님, 이런 컨퍼런스 콜에서는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어떤 부분에 집중을 해서 들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 참가 대상자 내용을 좀 보면 이게 뭐 개인이 너무 많이 몰려서 개인이 일일이 다 대답을 하면 회사 측에서 일일이 다 답변을 하기 어렵죠. 그렇죠. 대중을 상대할 수 있는 이 정리된 IR 자료실에 공개를 하는데 지금 이 공시를 보면 7월 20날 4시 반, 오늘 4시 반입니다. 애널리스트 및 기관 투자자를만 대상으로 컨퍼런스 콜이죠. 즉 애널리스트와 기관 투자자의 어떤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질의응답을 이 전화 연결을 통해서 회의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회사의 분할 이후의 효과, 향후의 어떤 전망치에 대해서 애널리스트들이나 기관 투자자들에게 세일즈를 하는 셈이죠. 우리 회사가 분할을 하고 난 이후에 이런 효과가 있고 앞으로 이 코오롱 모빌리티의 성장성을 어떻게 준비하고 코오롱 모빌리티는 다시금 이 증시 상장의 상장 요건으로 재상장하겠다라는 어떤 의견을 피력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관련된 확정 사항들에 대한 자료는 회사 홈페이지에 좀 게시될 예정이다. 오늘 아마 이 회의일 지나고 나서 홈페이지에 저는 게시가 좀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관점에서는 지금 인적 분할 결정 이후에 일단 분사 요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있을 수는 있지만 양사 간의 종속 회사의 어떤 비율 그리고 이 주주의 관점에서 주주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인적 분할을 결정했다는 점에서 주주들이 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있는가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이렇게 컨퍼런스 콜 이후에 분할 이후 전망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홈페이지 통해서 우리 투자자분들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오롱 글로벌이 인적 분할 소식으로 이제 한동안 주가의 향방이 좀 매우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현재 7%대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어요. 대응 전략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이번 이 인적 분할 요소는 이 단기 모멘텀으로 좀 작용한 것이 맞습니다. 물적 분할로 결정을 했다면 우려감을 수반해서 주가가 좀 급락했을. 일단 뭐 조회 공시 요구에 대해서도 이 물적 분할을 언급하지 않았음에도 회사를 분사할 수 있다라는 어떤 언급, 그 요소로 주가가 급락했던 기업이 있었는데 지금의 케이스는 인적 분할이라는 관점에서 뭐 주주 가치를 크게 훼손되지 않은 긍정적인 요인다라고 좀 작용된 셈이죠. 차트를 좀 보면 오늘 7.18포인트 상승한 19,400원대 주가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기대감에 수반됐고 오늘 역시 지금 뭐 윗꼬리 달고 좀 내려오는 와 있지만 그래도 아직 추세적인 상단 위치에서 주가 형성하고 있는 만큼 보유자 관점에서는 17,000원이 이탈되지 않다면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는 지금 분할 효과에 대한 어떤 기대감 뭐 분할 후 신설 회사의 지분에 대한 메리트가 좀 있다라고 판단해 본다면 지금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17,000원에서 17,000원에서 18,000원, 17,000원에서 18,000원, 자, 요 구간이죠.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 드리고요. 만약에 도래 구간에 하회해 준다면 이 구간의 비중 5% 정도 괜찮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일단 코오롱 글로벌의 경우에 12월 31일에 이 영업일 전까지 이 배정 기준일이 좀 상당히 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 추격 매수를 해서 그때 신주를 받아야지라고 접근하는 것보다 아직은 기간이 좀 많이 남아있다는 점도 고려해서 투자 판단에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코오롱 글로벌 보유자 관점에서는 17,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하기 좋은 구간은 17,000원에서 18,000원까지 포트 비중 5%의 분할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